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뭐 하나라도 조금 더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녁에 하나 더 편성을 해봤습니다. 타이틀은 시장 안 좋을 때만은 긴급 증시 재난 방송 하는 컨셉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1년도 때하고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팩트 중심으로 좀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2011년 8월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 간단하게 중요한 일지만 놓고 보면 그때 1일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시간 질질 끌면서 불안함이 많이 자극됐잖아요. 그리고 5일에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해 버렸죠. 그리고 이제 8, 9일에 FMC 회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결과가 나온 건 없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부채한도 협상 타결된 직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금융시장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유럽 문제가 되게 크게 불거지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4월부터 시작해서 4월, 6월 뭐 이렇게 되면서 뭐 포르투갈, 그다음에 그리스 이런 나라들 뭐 구제금융 신청한다든가 신용등급 강등이 된다든가 이런 이벤트가 있었고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 부채 등 이제 신용등급 미국 신용등급 강등된 이후에도 프랑스 은행들이라든가 이탈리아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미국 플러스 유럽 문제가 패키지로 그때 작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유럽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에서 이제 미국 문제까지 터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위기 비슷하게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더 파고 내려갈 수도 있었겠지만 뭐 그렇게 한 사례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연준에서 별다른 어떤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저런 어떤 악재를 만나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당시 어떻게 움직였냐면 첫날 강등 후 첫 거래일에 무려 마이너스 6.7%, 그리고 제가 이제 거의 전 종목 하락이라고 표기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전 종목 하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996년 이후에 처음으로 모든 종목이 하락했던 그날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100%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거의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 종목이 하락했을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첫날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면 플러스 첫날, 그 다음날 4.7% 올랐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4.4% 올랐고 3일차, 4일차, 5일차에 전부 다 플러스가 나서 5거래일 만에 하락한 거를 그대로 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5일 만에 하락한 걸 그대로 다 만회하면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후에 5거래일 동안 놓고 보면 하루 빼고 다 올랐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충격이 하루 세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좀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첫날 마이너스 3.6%, 근데 이제 이 꼬리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폭락했다가 올라온 거죠. 그 다음날은 또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이제 음봉으로 끝나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1, 2, 3, 4, 5일 만에 이제 낙폭은 그 만회한 거 이상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5일 중에서 4일 올랐어요. 하루 빼고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캔들이나 이 사이즈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리 그 전에 빠진 것도 좀 있겠지만 시장이 저렇게 폭락을 하면서 관련된 재료가 그냥 다 노출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불안정했던 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 국가들 신용등급 강등 막 이런 게 시리즈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불안정했는데 그 이후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알 필요가 없고 직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통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당시 이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용평가사 쟤들 왜 저랬지 싶은 것도 좀 있는 게, 신용평가사 3대 신용평가사 보통 무디스하고 S&P가 점유율 한 80% 정도 되죠. 그다음에 피치가 한 15% 정도 되고 나머지 5%를 이제 자잘한 곳에서 이제 쪼개서 먹는데, 이게 주요 주주를 보면 무디스는 지분의 13%를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러니까 버핏의 회사가 가지고 있고 상장사입니다. 여기는 또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S&P는 매크로힐, 여기가 이제 출판사죠. 그러니까 출판사가 이제 주요 주주, 되게 독특하죠. 그리고 피치는 허스트라는 곳이 이제 주주인데, 특이한 건 뭐냐면 원래는 얘네들은 정치적인 변수를 좀 덜 반영해요. 거의 반영을 안 하는 곳인데 이번에 어떤 재정 문제라든가 부채한도 협상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갖다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갖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시장에서 한편으로는 좀 무시하는 데가, 피치가 등급도 좀 낮고 점유율도 낮고 원래는 이제 유럽 기반으로 만들어지던 데였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막 이런 식의 어떤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피치는 다른 데 비하면은 영향력이 조금 덜하다. 그리고 진짜 만약에 미국에
신용 등급을 강등했을 때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무디스. 왜냐면 여기 상장된 회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주주인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마저 만약에 신용 등급을 강등한다면 아마 미국 증시는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피치라는 곳에서 그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뒷북 쳤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측면도 좀 있죠. 근데 저는 이거하고 섞여서 문제라고 봐요.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역대 두 번째로 선물 매수를 많이 하더니 이제 이 당일날 역대 최대로 선물 매도를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 뭐 선물 매수 매도가 뭐 또 음모론 이런 걸 다 우리는 빼버리고 외국인들이 역대 선물 매도를 계약 기준으로 이제 많이 했던 탑10 기록들 이제 그때를 봤더니 그때 보면 그 다음날 기록으로 볼 때 9번 중에서 6번 오르고 3번 빠졌고요. 일주일 후를 놓고 보면은 7번 오르고 2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1개월 후는 6번 오르고 2번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7월 7일이랑 8월 1일 통계로 우리가 이제 결과를 1개월 후는 모르는 거니까 요걸 감안해서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어떤 대규모의 투기적 거래가 나온 다음에는 시장이 좀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8월 10일 요때만 그냥 이제 다음날 일주일 뭐 1개월 다 빠졌었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올라가는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투기적인 거래가 저 재료를 좀 확대 해석시킨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11년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 3, 4년 차에 발생했다라는 건 비슷하죠. 2008년도 이후에 3년 있다가 저 사태가 벌어진 거고 이제 우리나라 이번 같은 경우는 2020년 코로나로 폭락기 지나고 나서 지금 3년 만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차를 놓고 보면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게 빌미가 된 측면도 있다. 이것도 하나는 공통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점은 이제 그때는 부채 한도 타결 직후에 이제 나와가지고 근데 그 요란함을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타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한참 지났어요. 예, 되게 한참 지난 다음에 이런 사태가 생긴 거라 이 뜬금포라는 거죠. 이미 그거 끝난 게 언젠데.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 새삼스럽게 뒤늦게 맞아 부채 한도 이렇게 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인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하고 다른 거 결정적으로 유럽 같은 어떤 글로벌 문제가 지금 없거든요. 그때는 막 패키지가 됐어요. 유럽 은행들, 유럽 국가들 신용등급 막 이런 것들이 패키지가 되면서 신용등급 회사가 완전히 휘젓고 다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거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외환시장이 휘청거리면 신흥시장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금리지만 그때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8월에는 1%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9월에 10%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지금 외환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어떤 또 출렁거릴 수 있어서 최대 이제 뭐 선방하는 걸 갖다가 좀 1350원 이하 가급적이면 한 1, 2% 안쪽에서 하면 제일 선방하는 거고 이제 최대치로 준다라고 치면 한 1350원 안쪽에서 이번 재료를 흡수해버리면 이제 참 무난하게 잘 막아내는 것 같다. 최선은 이제 1300원 이하에서 그냥 끝내버리면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반짝하고 지나가는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환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어떤 하락 또는 이제 하락의 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2011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게 너무 많아서 그때하고 똑같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그때 하고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이제 시장의 수급을 돌아가는 거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좀 특징적인 거는 제가 이제 원포인트 식으로 해가지고 좀 잡아서 이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감사합니다. 이 앞방송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